현무5 840발 배치 완료. 미사일 몇 발이 늘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은 아니지만 핵급 파괴력. 도시가 아닌 적의 지휘부가 숨은 벙커를 노리고 만들어진 무기. 그게 바로 현무5입니다. 이 소식에 일본과 중국은 자신들이 이미 사정권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공포에 휩싸였고 유럽과 중동은 팔아달라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수출 불가. 현무5는 팔기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쟁을 시작조차 못하게 만드는 무기. 대한민국의 전략적 비수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은 무엇을 계산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화벨이 오전 3시에 울렸습니다. 브뤼셀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침대 옆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빛났어요. 나토 본부 비서실이었습니다. 긴급 소집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저는 이미 셔츠를 입고 있었죠. 30년간 이 일을 해오며 익힌 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 피에르입니다. 나토 방산 컨설팅 협의체에서 수석 자문역을 맡고 있죠.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어느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폴란드가 F-35를 도입할 때 제 서명이 필요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패트리어트를 구매할 때도 제 의견서가 첨부되었어요. 30년간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 도입 가이드라인을 썼고 중동 왕국들의 방공 시스템 구축에 자문했으며 아프리카 정부군이 소련제 무기를 교체할 때도 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권력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질서라고 생각해요. 30분 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어요. 커피 냄새와 긴장한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고 그 위에 붉은 점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죠. 영국 출신 정보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현무5 탄도미사일 840발을 실전 배치했다고요. 840발. 처음엔 그냥 큰 숫자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시작이군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연락관까지 참석해 있었고 프랑스 정보부 분석관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냐고요? 영국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사거리 3000km, 동시 발사 가능, 북한 전역 커버라는 문장들이 나타났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과도했어요. 하지만 왜 이 정도로 과도한 무장을 하는지 그 이유가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가져도 제재받지 않는 이유는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질서 안에서 허용된 예외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려 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진짜 무기는 그것을 써도 국제사회가 눈 감아주는 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늘 안전한 범주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제규범을 잘 지키는 나라였죠. K9 자주포가 유럽에 들어왔을 때 저는 놀랐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고 폴란드가 대량 구매를 결정했을 때 독일 업체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평가했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건 인정하지만 그뿐이라고요. 저는 책상 서랍에 2010년대 중반 작성한 한국방산평가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제 결론이 명확했어요. 한국은 기술 추격자로서는 성공적이지만 전략 설계자로서는 미완성이라고요. 그들은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국제 질서를 재편할 만한 비전은 없다고 썼습니다. 오만한 평가였지만 당시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죠. 질서를 만드는 쪽과 질서를 따르는 쪽은 다릅니다. 미국이 F-35를 누구에게 팔 것인지 결정하고 판매 후에도 소프트웨어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이유가 그거예요.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로 버티는 것도 아프리카와 중동에 쌓아온 영향력 덕분이고요. 무기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둘러싼 외교, 금융, 정치 네트워크가 진짜 힘이었어요. 한국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미국 승인 없이는 주요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고 핵심 기술 일부는 여전히 라이선스 생산이었습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는 건 인상적이지만 그건 시장 진입이지 질서 재편은 아니라고 봤어요. 공급자로서 성공적이지만 게임의 룰을 바꾸는 플레이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40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어요.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니까 재래식 전력을 강화한 거라고요. 합리적인 대응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방어적 조치였습니다. 한미동맹 틀 안에서 작동하는 무기 체계일 거라고 판단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안개가 유럽 의회 건물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보고서를 다시 펼쳤죠.
840발이라는 숫자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만들어 온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무기 성능 곱하기 국제관계 나누기 경제력. 이 공식으로 30년간 수십 건의 계약을 예측했고 대부분 맞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840발은 이 공식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북한 억제치고는 과도했고 중국 견제치고는 방향이 애매했으며 미국을 안심시키기엔 너무 독자적이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생각을 정리하게 해줬어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경험이 하루아침에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브뤼셀 시내 불빛이 보였습니다. 유럽의회, 나토 본부, 각국 대사관이 모여있는 이 도시에서 저는 30년을 보냈어요. 이곳에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기준이 세워지고 규칙이 집행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이 질서 안에서 잘 적응하며 성장한 나라였죠.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과민 반응일 뿐이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차키를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더 자세한 보고서가 올라올 거고 그때 다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문득 회의실에서 봤던 참모들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30년간 방산 분석을 해온 사람들이 숫자 하나 때문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주차장에 울렸고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유럽 경제 이야기만 나오고 있었죠. 한국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840발이 큰 숫자인 건 맞지만 결국엔 설명될 거라고요. 며칠 지나면 다들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질서를 따르는 쪽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840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840발인지, 왜 지금인지, 왜 아무도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지. 제 30년 경험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설명되지 않는 숫자는 위험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일찍 나왔습니다. 커피를 2잔이나 마셨지만 피로는 가시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어젯밤 펼쳐놓았던 보고서가 그대로 있었고 840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대충 넘기며 혼잣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건 정치용 숫자라고요. 한국 정부가 북한 위협을 과장해서 국내 여론을 관리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840발이라는 큰 숫자로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환기시키고 동시에 미국에게는 방위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이겠죠. 제가 30년간 봐온 패턴이었어요. 숫자는 크지만 본질은 예측 가능한 정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나 슈미트였어요. 독일 출신 나토 기술 분석관인 안나는 복잡한 군사 개념을 쉽게 풀어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안나는 제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보고서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잠은 잘 잤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나는 웃지 않았어요. 그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840발이 왜 무서운 숫자인지 아직도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요. 회의실에서 모두가 놀란 척했지만 정작 왜 놀라야 하는지는 모른다고 했죠.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안나는 아느냐고요. 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물방울 몇 개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비유로 설명하려는 거냐고 물었죠.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간단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우산 하나와 수많은 빗방울이었어요. 안나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다고요. 문제는 개별 미사일의 성능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동시 처리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안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840발은 강한 무기가 아니라 막는 쪽을 포기하게 만드는 숫자라고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안나는 노트북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한반도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가득했어요. 안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국가는 미사일을 몇 발 맞힐 수 있느냐로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몇 발까지는 절대 못 맞게 할 것인가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귀가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안나는 계속했습니다.
좁은 한반도에서 840발이 동시에 날아간다는 건 방공 레이더가 포화되고 요격 순서가 꼬이고 판단 자체가 마비된다는 뜻이라고요. 적이 어느 미사일을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개념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안나의 설명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양적 증강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의 방어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략적 설계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하냐고요?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이미 단거리 미사일 대량 생산 능력을 증명했고 발사 플랫폼도 다양화했으며 무엇보다 좁은 영토에서 운용한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사거리가 짧으니 비행시간도 짧고 그만큼 요격시간도 줄어든다고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안나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기술적으로도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핵 보유국도 하지 않는 방식이라고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왜 극단적이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이런 식의 무장은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는다고요. 억제가 아니라 강요에 가깝다고 했죠.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장피에르, 당신은 지금 틀린 질문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한국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나의 말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30년간 만들어온 공식 어디에도 이런 방식은 없었어요. 억제는 균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압도가 아니라 상호 확증 파괴를 통해서요. 안나는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전쟁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고요. 전쟁을 시작하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만드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계획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멀리 나토 본부 건물이 보였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안나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개념은 완전히 이해했어요. 840발이라는 숫자가 왜 특별한지, 왜 단순한 양적 증강이 아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알던 질서 안에는 이런 방식이 없었습니다. 안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한국이 이 무기를 만든 건 우리를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남으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나간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안나가 보여준 우산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840개의 빗방울. 우산 하나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양이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는 쓴맛만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840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치용 숫자가 아니었어요. 계산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배운 방식이 아니었어요. 질서는 균형을 통해 유지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는 순간 질서는 무너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 압도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안나의 설명이 맞다고 해도, 그게 현실적이라고 해도 저는 이 방식을 지지할 수 없었어요.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죠. 국제사회가 이런 무장을 그냥 지켜볼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건 아닐까요? 혹시 세상이 이미 바뀌고 있는데 저만 모르는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30년 경험이 하루아침에 틀릴 리 없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840발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3번 더 받았어요. 각국 정보기관의 분석,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 나토 내부 검토 의견까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모두 비슷했죠. 위협적이지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브뤼셀의 한 조용한 건물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기협의 회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정보 교환의 장이었어요.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각국에서 방산과 안보를 다루는 핵심 인물 10댓 명 정도였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회의실은 창문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어요. 저는 평소처럼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중국 측 인사가 보였고 왼쪽 끝에는 일본 방위연구소 관계자가 앉아 있었죠. 회의 초반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 동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수요 변화, 신기술 동향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저는 반쯤 듣는 척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중국 측 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군사연구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차라리 핵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는 웃음을 거두며 진지해졌습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줄일 경우 사거리 계산이 5,500km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는 물론이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펜을 돌리며 들었습니다. 중국 인사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무기를 잠재적 ICBM으로 분류했다고요. 공식적으로는 전술 미사일이지만 기술적으로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구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죠. 이건 북한만을 겨냥한 무기가 아니라고요. 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메모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이 정도로 신경 쓴다는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가정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라고요. 탄두를 줄인다는 건 타격력을 포기한다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중국 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밀 유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탄두 중량은 더 이상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사거리를 늘려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중국이 이 정도로 경계한다는 건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나친 걱정 아니냐고요. 그때 일본 측 인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방위연구소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공식적으로는 북한 대응용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그는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어요. 도쿄는 물론이고 오키나와, 홋카이도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일본이 인정한다는 건 의미가 컸어요. 일본은 방위기술에서 자부심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큰 격차가 있냐고요. 일본 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체 연료 기술, 대량 생산 능력, 발사 플랫폼 다양화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했어요. 특히 840발이라는 숫자는 단순 생산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 기반 전체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규모라고 덧붙였죠. 저는 뒤로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같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두 나라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무5에 대해서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 시내가 보였고 사람들이 평범하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그날만큼은 담배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안나의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840발은 막는 쪽을 포기하게 만드는 숫자라고 했죠. 중국의 걱정, 일본의 인정이 그 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건 제가 알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돌아온 자리에서 저는 정리 발언을 했어요. 각국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과민 반응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방어적 성격이 강한 나라이고 이번 무장도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평소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사람들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저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국 인사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같은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복도로 나왔을 때 일본 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장피에르, 당신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요. 이건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냉소했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확신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죠. 아직은 아니었어요. 건물을 나서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펼치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과민 반응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840이라는 숫자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한 뒤였어요. 저는 코트를 벗어 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오늘 회의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오늘 받은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새 문서를 열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사가 말한 5,500km, 일본 인사가 언급한 전역 사정권, 그리고 840이라는 숫자를 다시 정리했죠. 처음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타격력이 떨어진다는 논리 사거리 연장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는 반론을 써내려갔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지난 30년간 작성한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구매, 노르웨이의 K방산 협력 검토까지. 모든 경우에 저는 한국을 기술 공급자로 분류했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지만 전략적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일본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보고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지역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세력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누가 맞는 걸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겠죠. 퇴근하고 가족과 식사하고 TV를 보면서요. 하지만 저는 여기 앉아 840이라는 숫자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안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전쟁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계산할 수 없게 만드는 무기라고 했죠. 중국 인사도 비슷한 뉘앙스로 말했어요. 잠재적 ICBM이라고요. 일본 인사는 따라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반박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했어요. 840발이 동시에 발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의 방공망은 물론이고 중국 동부 해안 지역, 일본 전역의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숫자들이 모니터 화면에 채워졌습니다. 레이더 탐지 시간, 요격 미사일 발사 간격, 동시 처리 가능한 표적 수. 모든 계산이 한 가지 결론을 향하고 있었어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죠.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중국과 일본의 우려는 과민 반응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위협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북한 억제만이 목적이라면 이 정도까지 필요 없었을 거예요. 200발, 300발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840발이라는 숫자는 명백히 과도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리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840발이냐가 아니라 이 무기가 누구를 향한 것이냐고 물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팔기 위해 만든 무기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K9도 K2도 모두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국제 표준에 맞췄고 외국 바이어들의 요구를 반영했으며 가격 경쟁력을 고려했죠. 하지만 현무5는 달랐습니다. 국제 표준 같은 건 없었어요. 외국 바이어를 고려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반도라는 특수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좁은 영토, 북한과의 근접성, 주변 강대국들의 존재를 모두 계산에 넣은 무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저는 창문에 손을 대고 브뤼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무기는 성능이 아니라 그걸 둘러싼 질서가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기술보다 외교가, 생산보다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질서를 바꾸진 못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계산은 다른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질서를 바꾸려는 게 아니었어요. 질서 밖에서 살아남으려는 거였습니다. 국제사회가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찾은 거였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분류했다고요. 공급자와 설계자라는 이분법이 틀렸던 건 아닐까요? 한국은 둘 다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생존자였어요. 핵을 가진 북한, 압도적인 중국, 역사적 경쟁자인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였죠. 저는 노트를 펼치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30년 공식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무기 성능 곱하기 국제관계 나누기 경제력. 이 공식은 평화로운 유럽에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는 맞지 않았어요. 한반도에서는 공식이 달랐습니다. 생존 확률 곱하기 억제력 나누기 취약성. 이게 한국이 사용하는 공식이었던 거죠. 저는 펜을 멈추고 제가 쓴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자기의심이 들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어요. 안나에게 전화해서 제 계산이 맞는지 물어볼까요? 아니면 나토 본부의 보고서를 수정하겠다고 할까요? 하지만 둘 다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오늘 밤은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어요. 코트를 입고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내 계산이었다고요. 30년간 맞다고 믿었던 공식이 특정 상황에서는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혼란스러운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840발은 과장이 아니었고 중국과 일본의 우려는 현실이었으며 제 30년 공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보다 조용히 지냈어요. 회의에도 최소한만 참석했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줄였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840발이라는 숫자가 제 모든 확신을 흔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긴급 면담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오늘 오후 3시 브뤼셀 시내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정을 확인하고 승낙했어요. 오후 3시 호텔 라운지는 한산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폴란드 국방부 조달 담당관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고 마주 앉았죠. 그는 커피를 권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현무5를 구매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품질을 신뢰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담당관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러시아가 다시 위협이 되고 있다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들었습니다. 폴란드의 입장은 이해가 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지만 그것만으론 안심할 수 없었죠. 현무5 같은 타격 능력이 있다면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담당관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예산안이었어요. 폴란드 정부가 준비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수조 원 단위였습니다. 담당관은 조용히 말했죠.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부터 비슷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체코까지 모두 현무5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동유럽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오니 또 다른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중동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현무5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각국에서 온 문의 목록이 떠 있었어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일주일 사이에 5개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목적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브뤼셀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나라가 움직일까요?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핵무기는 가질 수 없습니다. NPT 체제 아래서 핵 보유국은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안보 위협은 현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동유럽에, 이란의 핵 개발은 중동의 직접적인 위협이었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핵무기 수준의 억제력이었습니다. 현무5가 바로 그 답처럼 보였던 겁니다. 핵은 아니지만 핵만큼 두려운 무기였어요. 840발이라는 숫자는 어떤 방공망도 뚫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조차 우려할 정도였으니까요. 다음 날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만났습니다. 장소는 브뤼셀 외곽의 한 저택이었어요. 사우디 측 대표는 왕실과 가까운 인물이라고 들었어요.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핵을 가질 수 없지만 이란에 대응할 수단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무5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봤죠. 그는 조용히 물었어요. 한국과의 협상을 중재해 줄 수 있느냐고요. 저는 차를 마시며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보장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한국은 무기 수출에 신중한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사우디 측 대표는 끄덕였습니다. 시도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술 이전도 고려하겠다고요. 공장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짓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 정도로 간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우디 측 대표는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금액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수십조 원 규모였습니다. 기술 이전 비용, 공장 건설비, 초기 생산분 구매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죠. 사우디 측 대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온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폴란드의 수조,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십조, UAE도 비슷한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이 거래들이 성사된다면 한국 방산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겁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었어요.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가 독점하던 시장에 한국이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팔까요? 현무5는 한반도에 최적화된 무기였어요. 다른 나라에 판매한다는 건 전략적 우위를 공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정부 측에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루트는 아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조심스럽게 문의했죠. 현무5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요.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짧은 메일이었어요. 검토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검토 중이라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정중한 거절일까요? 그 주 내내 저는 중개인 역할을 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측과 만나 그들의 제안을 정리했어요. 각국의 예산, 도입 규모, 기술 이전 조건까지 문서화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한국 측에 전달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명확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 내부 논의 중, 신중하게 고려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었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계속 연락을 해왔거든요. 진행 상황을 물어봤죠. 저는 그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이 곧 나올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팔 건지 아니면 거절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은 답을 주지 않을까요? 수십조 원의 계약이 걸려 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 무기는 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 생각을 곧 지워버렸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국이었어요. K9도 팔고 K2도 팔았습니다. 현무5만 예외일 이유가 없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답은 곧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중동 정세를 다루고 있었어요. 이란의 핵 개발,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려, 지역 안보 불안정. 모든 이야기가 현무5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이 무기를 원하고 있구나. 핵은 가질 수 없지만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들이 꿈꾸는 무기. 현무5는 그들에게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답은 여전히 오지 않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한국 방위사업청에서 답장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편지함은 비어 있었죠. 폴란드 측에서 3번,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4번 연락이 왔습니다. 진행 상황을 물어봤어요.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알림음을 듣고 화면을 봤어요.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죠. 메일이 열렸습니다. 내용은 3줄이었습니다. 정중한 인사, 검토 결과, 그리고 결론. 현무5는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가능하다는 말만 있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십조 원의 계약이 걸려 있는데 3줄짜리 거절이라니요. 저는 다시 메일을 읽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수출 불가, 이유 없음, 끝. 저는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기술적 문제인지, 정치적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각국 정부에 설명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메일을 보내고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물었죠. 최소한 공식 입장이라도 밝혀달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전했어요. 한국이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담당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왜 거절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측이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요. 담당관은 가격을 더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도 더 좋게 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죠. 담당관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왕실이 직접 나서서 협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국 대통령과 직접 만나겠다고도 했죠. 저는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UAE, 루마니아, 에스토니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거절했냐고요? 저는 똑같은 답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이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실망했고 일부는 화를 냈으며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은 설명조차 하지 않을까요? 수십조 원을 거절하는데 한 줄의 이유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이력을 검토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여러 나라에 팔렸어요. K2 전차도 마찬가지였고 KF-21 전투기도 수출 협상 중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현무5만 예외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릴 것 같았어요. 멀리 나토 본부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을 정리했죠. K9과 현무5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뛰어난 무기였어요. 둘 다 한국이 자체 개발했고 둘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K9은 팔아도 되는 무기였고 현무5는 팔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팔 수 있는 무기와 팔 수 없는 무기를 구분할까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일까요? 아니었어요. 현무5보다 강력한 무기도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기술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죠. 한국은 다른 첨단 기술도 수출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펜을 멈추고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전략.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단어를 적었어요. 생존.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생존 전략 그 자체였어요. 안나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이건 전쟁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계산할 수 없게 만드는 무기라고 했죠. 중국 인사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잠재적 ICBM이라고요. 일본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840발이라는 숫자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출용 제품이 아니었어요. 한반도라는 특수한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중국의 압력, 일본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침묵한 이유를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었으니까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무기를 돈 받고 파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30년간 저는 무기를 상품으로 봤습니다. 성능과 가격, 수요와 공급으로 계산했죠. 하지만 현무5는 그 공식 밖에 있었습니다. K9은 팔아도 한국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K2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현무5는 달랐어요. 이 무기의 핵심은 840발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였고 그 숫자는 오직 한국만이 보유해야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200발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300발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무5의 전략적 가치는 희석됩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죠. 한국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한국 측에 메일을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수출 불가. 이유 없음.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폴란드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전해야 했어요. 전화를 받은 담당관에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팔지 않을 거라고요. 가격을 올려도 조건을 바꿔도 소용없을 거라고 했죠. 담당관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이 무기는 한국에게 특별하기 때문이라고요.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담당관은 한숨을 쉬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다른 나라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망했고 어떤 이들은 화를 냈지만 결국 모두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알겠다고요. 현무5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이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죠.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팔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치고 적었습니다. 팔 수 없는 무기가 등장했다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억제력이 생겼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질서가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침묵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한국은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아니, 설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무기 앞에서 제 30년 경험은 무용지물이었다는 걸요. 며칠 동안 저는 다른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현무5가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왜 팔지 않는지 이해했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략 자산이라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목요일 오전,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5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을 살펴봤어요. 누가 만드는지, 어디서 생산되는지, 어떤 기업들이 관여하는지. 군사기술 보고서가 아닌 산업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건 협력업체 목록이었습니다. 현무5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주계약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지만 그 아래 수백 개의 협력사가 있었습니다. 부품 제작, 소재 공급, 시스템 통합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관여하고 있었죠. 저는 리스트를 스크롤하며 놀랐습니다. 대기업만이 아니었어요. 중소기업, 영세 제조업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체 연료를 만드는 화학회사, 유도 장치를 생산하는 전자업체, 발사대를 제작하는 기계공장. 모두 현무5라는 하나의 무기체계 안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40발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부품이 필요할까요? 미사일 한 발당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840발이면 수백만 개의 부품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걸 공급하는 산업 생태계가 한국에 존재한다는 뜻이었어요. 다음으로 고용 자료를 찾았습니다. 방산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했죠.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직접 고용만 수만 명이었고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 규모였습니다. 현무5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였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현무5를 팔지 않는 이유가 하나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산업 기반을 공유하는 문제였죠. 840발을 유지하려면 생산 능력을 계속 가동해야 하고 그러려면 협력업체들이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우주산업 보고서였어요. 처음엔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읽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무5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 기술이 민간 우주 발사체와 거의 동일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누리호라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의 상당 부분이 미사일 기술과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유도 제어, 내열 소재. 군사 기술이 우주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무5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방산산업, 제조업, 우주산업이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840발을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기술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현무5가 한국에게 의미하는 것들을요. 첫째, 안보.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 둘째, 산업. 수천 개 기업과 수십만 명의 고용. 셋째, 기술. 우주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첨단 기술 기반.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팔 수 없는 이유라는 걸요. K9을 팔아도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유지됩니다. 오히려 수출로 규모를 키울 수 있죠. 하지만 현무5는 달랐어요. 이 무기의 가치는 독점에 있었고 그 독점이 산업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발견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안나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메일로 전송했죠. 1시간 뒤 안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은 게 핵심이라고요. 현무5는 무기가 아니라 산업정책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안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은 방산을 안보로만 봤다고요. 미국은 방산을 수출 산업으로만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방산을 국가를 굴리는 엔진으로 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산업, 기술, 고용이 모두 연결된 시스템으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시내가 보였고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무기를 봐왔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어요. 유럽의 방산 기업들을 떠올렸습니다. 에어버스, 탈레스, BAE 시스템즈. 모두 훌륭한 기업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무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무기를 만들면서 동시에 국가 산업 기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보고서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제가 썼던 한국 평가서들이요. 거기엔 한국을 기술 추격자로 분류한 제 판단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틀렸습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경로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냈습니다. 러시아는 무기를 팔아서 영향력을 확대했어요. 중국은 무기를 팔아서 시장을 장악했죠. 하지만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음으로써 더 큰 걸 얻고 있었습니다. 차립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국가를 굴리는 엔진이라고요. 현무5 840발은 겉으로 보이는 미사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천 개 기업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였고 수십만 명이 일하는 고용 시스템이었으며 우주 산업으로 나아가는 기술 기반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새로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현무5의 전략적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무기 분석이 아니었어요. 산업 시스템 분석이었습니다. 고체 연료 기술이 우주 발사체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중소협력 업체들이 어떻게 기술을 축적하는지 적었어요. 840발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미사일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일이라는 걸 강조했죠.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30년간 제가 배운 공식은 이 사례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현무5는 21세기형 방산 모델이라고 적었어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무기를 통해 국가 역량을 키우는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산업, 기술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정리했죠.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현무5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존중해야겠다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방식이었을 뿐이에요. 한국은 무기로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기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가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840발의 진짜 의미였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브뤼셀에는 봄이 왔고 유럽 의회 앞 공원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840이라는 숫자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나토 본부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브리핑해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았으니까요. 발표 당일 회의실에는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 국방부 관계자, 정보 분석관, 방산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스크린에는 제목이 떠 있었죠. 현무5 840발, 팔 수 없는 무기의 의미. 저는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한국이 현무5 840발을 실전 배치했을 때 우리는 놀랐다고요. 하지만 그 놀라움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숫자가 커서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공식이 작동하지 않아서 놀란 거였죠.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840발이라는 숫자는 전쟁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전쟁을 계산하지 못하게 만드는 숫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이 숫자 앞에서 방어 계산을 포기했다고 덧붙였죠.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용 무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답했어요. 이 무기의 진짜 목적은 공격이 아니라 공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군사력, 일본과의 역사적 긴장 관계가 나타났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라고요. 핵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답이 840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왜 팔지 않느냐고요? 수십조 원의 계약이 가능했는데 한국은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준비한 답을 했습니다. 이 무기는 팔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산업생태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수천 개 협력업체, 수십만 명의 고용, 우주산업으로의 기술 이전.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일부라고 설명했어요. 이걸 파는 순간 한국의 전략적 우위는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기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무기가 등장한 순간 질서는 바뀌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무기를 상품으로 봤다고요. 성능과 가격으로 계산했고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을 예측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무5는 그 시장 밖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팔 수도 없고 사서도 안 되는 무기라고요. 한 참석자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무기로 위협을 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다고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무기는 절대 쓰여선 안 된다고요. 840발이 실제로 발사되는 순간 동북아시아 전체가 전쟁에 휩싸인다고 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쓸 수 없기에 오히려 억제력이 되는 거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 끝으로 걸어갔어요.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고요. 냉전 시대에는 핵무기가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탈냉전 시대에는 첨단 재래식 무기가 시장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은 없지만 핵 수준의 억제력을 가진 무기가 등장했고 그 무기는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죠.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모르겠다고요. 30년 경험으로도 답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존하는 법을 찾은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840발은 그 생존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정리했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는 없었어요. 대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좋은 발표였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와 함께 복도를 걸으며 저는 물었어요. 제 평가가 맞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건 당신이 변했다는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안나는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3달 전 당신은 확신에 차 있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장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불이 셀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는 840발의 미사일이 대기 중이라는 걸요.
그 미사일들은 발사되지 않을 겁니다. 발사되는 순간 모두가 패배하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어요. 역설이었습니다. 쓸 수 없는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역설이요. 저는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6년은 방산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적었어요. 무기가 상품이 아니라 국가 전략 그 자체가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썼습니다. 한국의 840발이 그 신호탄이었다고 정리했죠. 제 역할은 무엇일까요? 30년간 저는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저는 질서의 변화를 목격하는 증언자일 뿐이에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건 한국 같은 나라들이 하는 일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폴란드 담당관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한국이 정말 팔지 않을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네, 절대 팔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게 이 무기의 가치라고요. 며칠 뒤, 저는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갔습니다. 국제방산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발표자 중에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표를 들으러 갔죠. 그는 한국방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K9, K2, KF-21 같은 수출용 무기들을 소개했어요. 하지만 현무5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그 침묵을 이해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눴어요. 그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었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제 평가가 맞느냐고요. 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당신은 이해했다고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브뤼셀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의 평화로운 들판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좁은 영토, 분단된 나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840발을 선택한 사람들을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팔 수 없는 무기의 시대.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2026년 1월, 질서는 조용히 바뀌었다고요. 840발. 이 숫자는 단순한 무기 수량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생존 의지였고 산업 시스템이었으며 미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가치를 증명한 숫자였습니다. 기차가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역 플랫폼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이미 바뀌었다는 걸요. 30년간 제가 만들어온 공식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공식이 필요했어요. 무기를 성능과 가격으로만 계산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무기가 국가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현무5 840발은 21세기 억제력의 새로운 모델이라고요. 팔 수 없기에 가치가 있고 쓸 수 없기에 효과가 있으며 독점하기에 의미가 있는 무기라고 정리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되었어요. 30년 경력의 결론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어요. 이제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질서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840발,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군사 계산이 멈췄다고요. 그리고 질서는 바뀌었습니다.